Volkswagen. 선수에서 감독으로, 그리고 이제 구단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FIFA 온라인 4. 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입니다. 네, 이제 종종 뉴스에서 이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렸다라는 기사들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재빨리 시행하는 이 심폐소생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많이 홍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잘 하지 못해서 네. 안타까운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연기용 아나운서께서는 할 줄 아시나요? 저도 사실은 또 배우긴 했는데 좀 잊어버렸어요. 오늘 그래요? 제대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심폐소생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 바로 심장의 박동 여부다. 우리 몸 곳곳에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심장은 단 몇 분만 그 박동을 멈춰도 생명에는 치명적이다. 심장 질환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익혀두어야 한다.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게 되고 심장이 멈추게 되면 뇌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심장이 멈춘 후 3에서 4분 후 뇌 손상이 진행이 되고 10분이 넘게 되면 뇌가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후유증 없이 생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은 97%, 2분 이내는 90%, 4분 이내는 50%다. 하지만 국내에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비율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긴 했지만 막상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지면 어찌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우리나라에 심정지 발생을 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서 생존율이 7.6% 정도, 그리고 심정지 후 생존한 분들의 뇌 손상 없이 후유증 없이 생존하는 경우는 한 4.6%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10에서 12% 정도,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21% 정도까지 생존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생존율이 증가한 편이지만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국내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6.8%로 2011년 5%보다 3배 이상 늘었지만 33.3%인 미국, 34.8%인 일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 미국은 1990년대부터 학교 교육 과정에 심폐소생술을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또 독일과 일본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심정지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고 가족들이 발견하는 경우가 40% 정도가 됩니다. 만성질환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심정지의 발생은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난해 급성 심장 정지 환자는 29,832명으로 10년 전보다 53%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뇌 기능을 회복해 일상생활로 복귀한 사람은 4.2%에 불과하다. 이런 안타까운 수치가 계속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현주 과장과 함께 알아본다. 네, 오늘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사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인 건 알지만 네. 이 방법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심폐소생술인지, 그리고 심폐소생술이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강현주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
다 중요하겠지만 심장이라는 기관은 정말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숨을 쉬고 활동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심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심장이 이제 멈춰버리는 것, 그래서 사망하게 되는 것, 이걸 이제 돌연사라고 표현을 하나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은 혈액을 통해 온몸에 산소를 보내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데요. 이러한 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중 일상생활을 하던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의식을 잃고 죽는 것을 돌연사라고 합니다. 돌연사는 심장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지만 그 외에도 호흡곤란이나 중독, 또 기타 쇼크나 다른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심장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이제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산소를 전달하는 그쵸, 일이라고 공급하고. 하셨는데 사람은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멈추게 되면 우리 몸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갑자기 심장의 움직임이 멈추는 것을 심정지 또는 심장마비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심정지가 되면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장기인 뇌와 심장에 산소 공급이 끊기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의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심정지는 심실세동이라는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에 의해 주로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심정지가 발생한 그 순간을 우리는 임상적 사망이라고 하고 아무 처치 없이 4분이 경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뇌 손상이 진행이 됩니다. 6분 이상 진행되게 되면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되고 10분이 경과하게 되면 임상적인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10분이라는 시간은 사실 이제 길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심장이 멈춰버리면 뇌사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럴 때 잘만 심폐소생술을 해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소생시키기 위한 그 응급처치 과정입니다. 다음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화면을 보시면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정지가 되면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장기인 뇌와 심장에 산소 공급이 끊기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의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갑자기 발생된 심정지에서 우리 몸속의 혈관에는 약 4분 정도까지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산소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되면 완전 소생의 기회가 높으나 4분 이상 심폐소생술을 안 하면 뇌손상이 생기고 10분 이상 방치하면 이 그래프처럼 사망을 합니다. 따라서 심정지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심정지가 오고 10분이 지나면 이제 생물학적인 사망에 네. 이제 이를 수 있고 그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것인지 맞아요. 이제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심폐소생술이 뭐 3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하던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심폐소생술은 기본 소생술, 전문 심장 소생술, 그리고 소생 후 치료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기본 소생술은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현장에서 시행하는 기본적인 응급 처치를 말하고 이것은 일반인, 의료인 모두 시행 가능합니다. 보통 심장마비의 확인, 그다음에 구조 요청,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 충격기, 그러니까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이 포함이 됩니다. 전문 심장소생술과 소생 후 치료는 병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전문 처치로 의료인이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심정지 환자의 60% 정도가 이제 집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가족에 의해서 발견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가족이 그럼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안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그렇죠. 심정지에서 목격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목격자란 심정지 현장을 또는 심정지 상황, 심정지 때문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를 처음 발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심정지는 60% 이상이 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따라서 첫 목격자가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목격자 심폐소생술이란 단순히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는 응급처치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네. 그래프는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네. 먼저 심정지를 발견한 목격자가 119 신고까지 평균 4.9분에서 119가 심정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평균 13.3분이 걸렸으며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는 평균 27.4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심정지 환자의 소생술은 심정지 발생 후 1분이 경과될 때마다 약 7에서 10% 정도 감소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정지의 60% 이상이 집에서 발생을 하고 대부분 가족에 의해 발견되어도 가족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5.8%에 불과합니다.
2017년 12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06년에서 2016년 급선 심장정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2008년에 1.9%에서 2016년에 16.8%까지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긴 한데 이 같은 목격자 심폐소생술은 일본은 34.8%, 미국은 33.3%, 다른 의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심전지 환자의 생존율도 이런 그 선진국의 한 20% 정도에 비교하면 5% 정도로 매우 낮은 정도입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면서 다시 좀 더 설명을 이어갈 텐데요. 네. 이 그림에서는 목격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빨간색 선처럼 심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은 1분의 7에서 10%씩 줄어들지만 목격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면 초록색 선처럼 느리게 감소해서 결국 생존율이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숙제하고 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분 단위로 생존율이 아주 크게 떨어지잖아요. 1분 지날 때마다. 네. 그래서 빠른 심폐소생술이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수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심정지 환자들이 또 생존하고 회복하는 데까지 생존 사슬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네. 생존 사슬이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를 말합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그 심정지 예방과 조기 발견, 신속한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제세동,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 및 심정지유, 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심정지 환자가 소생되기 위해서는 이 생존 사슬이 즉시 그리고 쉼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중에서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 및 심정지유 치료를 제외한 4가지 앞의 사슬은 심정지가 발생한 현장에서 목격자에 의해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심정지 환자의 생존은 이를 발견한 목격자, 즉 가족에 의해 좌우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까도 뭐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 그 자동 제세동기인가요? 네, 이것도 설치되어 있는 걸 많이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성인 심정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심장이 부르르 떠르는 모양의 그 심실세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면 정상 리듬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심실세동을 없애는 그 제세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경우 제세동 처치는 심폐소생술과 함께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제세동 처치를 할 수 있는 그 자동 제세동기가 개발되면서 일반인들도 현장에서 제세동 처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특히 응급의료 체계가 발달된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일반인도 소화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곳에 자동 제세동기를 보급하자는 운동을 통해 많은 심정지 환자를 살렸고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11월에 자동 제세동기의 보급과 교육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의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바와 같이 네. 공항이라든지 맞아요. 지하철,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그런 공공장소들뿐만 아니라 뭐 20톤 이상의 선박이라든지 500세대 이상의 가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터미널이나 뭐 네. 지하철 이런 곳 가도 네, 있더라고요. 많이 본 것 같죠.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비치되어 있어도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그런 심정지 환자가 생겼을 때 내가 이거를 빨리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동 제세동기는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동 제세동기를 열고 그다음에 네. 이제 전원을 켜고요. 네, 2개를 일단은 심폐소생술이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잘 놓고 그다음에 전원을 켭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드가 2개를 있는데요. 2개의 패드는 둘 다 어느 곳에 정해진 위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하나는 오른쪽 쇄골 아래쪽, 다른 하나는 왼쪽 가슴 중간 겨드랑이 부분에 위치를 하면 되는데 보통 패드나 아니면은 패드를 싸고 있는 비닐에 네. 위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참고해서 부착을 하시면 되고요. 네. 혹시 부착 부위에 무슨 땀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다면 그것은 닦고 부착을 해주셔야지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종류마다 패드랑 자동 제세동기의 분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분석 중이라는 음성이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하던 것을 멈추고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요.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자동 제세동기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로 충전을 시작합니다. 충전은 수초 이상 소요되므로 충전 동안에 가능하면 심폐소생술을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또는 뭐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세요라는 음성 지시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충전이 완료된 경우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고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세동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로 다시 시작합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분석해야 하고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세동이라는 게 그 심장 충격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전기 충격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뭐 이렇게 그렇죠. 네.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비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되게 이제 뭐 길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그냥 기계를 켜고 붙이면 끝입니다. 알아서 끝입니다. 음성 안내가 나오는 거죠. 패드만 붙여놓으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제 이윤 과장님께서도 심장 질환을 다루는 전문이시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왜 심폐소생술이 되어서 오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예후가 좀 많이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많이 다릅니다. 뭐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시기를 놓친 분들, 바로 시행하지 않고 한 5분, 10분 뒤에 시행하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심폐소생술을 해서 맥박이 돌아오고 심장 박동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뇌사 상태에 빠져서 다시 사망하게 되시거나 아니면 식물인간이 돼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뭐 운이 좋아서 어떤 분은 이제 한 60세 된 남자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쓰러지셔서 심정지가 왔는데 다행히 이 주변에 배드민턴 같이 치시던 분이 바로 해주셨어요. 심폐소생술 바로 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 해주신 거죠. 그 시간을 안 했으면 그분은 아마 그냥 뭐 사르셔도 진짜 다행이네요. 식물인간이나 이렇게 되셨을 텐데 다행히 구급차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추가적으로 더 하고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이 돼서 시술까지 하고 일주일 만에 그냥 걸어서 퇴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응급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알 수 있었던 얘기인데요. 진짜 더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의 방법들을 모두 다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긴 한데요. 먼저 성인의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흉부 압박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흉부 압박 어떻습니까? 흉부 압박 및 기도 유지를 위한 인공호흡을 하는 행위 자체를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기본 소생술이라고 하면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목격자가 해야 하는 일련의 구조활동, 결국 심장마비가 있는지 환자를 확인하고 구조를 요청하고 그다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자동 제세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까지를 의미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식을 확인하는 것부터가 심폐소생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빠르게 환자의 발생을 확인을 하고 또 응급의료 체계에 알려서 전문 인명구조술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환자의 심박동이 회복되고 전문 인명구조술까지의 그런 시간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몇 번 언급이 되긴 했는데요. 순서를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어떤 순서로 좀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우선 쓰러진 사람이 발견이 된 경우 반응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를 합니다. 10초 정도 가슴과 얼굴을 관찰하고 호흡 여부를 확인하고요. 일반인의 경우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119 응급의료 전화 상담원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심장마비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하고 인공호흡이 가능한 구조자의 경우에는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자동 제세동기가 준비가 되면 즉시 시행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환자의 반응 확인인데, 그렇죠. 근데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어떻게 살피면 될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환자의 반응의 확인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조금 큰 소리로 괜찮으세요? 라고 소리를 쳐서 확인을 합니다. 보통 의식이 있다면 대답을 하거나 뭐 움직이거나 신음소리 같은 것을 낼 것이고요. 반응이 없다면 좀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사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 주변에 누가 갑자기 쓰러지면 저도 이제 막 도와달라고 그냥 소리를 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방법이라고요.
네, 이번에도 화면을 보시겠는데 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면 되고요. 여러 명이 있다면 정확하게 한 사람을 지목해서 요청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도움을 얘기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 직접 119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119에 신고를 할 때는 네. 이 화면을 보시면서 화면에 나온 것과 같이 환자가 발생한 장소, 장소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그쵸. 되고요. 예. 네. 그다음 발생 상황, 환자의 상태 및 어떤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지에 설명을 해야 되고, 응급의료 전화 상담원이 만약에 전화로 의료 지시를 한다 하면 그땐 스피커 통화를 하면서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네. 신고자가 만약에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주변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즉시 가져와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2명 이상의 구조자가 현장에 있다면 1명은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고 다른 1명은 신고와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오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할 때도 여러 사람이 있으면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 거기 명 넥타이 하신 있으면 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이 지명을 해서 지목을. 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심폐소생술로 뭐 심정지로 이렇게 쓰러지는 분들이 장소와 시간을 가려서 쓰러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심폐소생술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 쓰러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쓰러진 환자를 발견을 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라면은 구조자가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은 좀 자제해야 합니다. 네. 일단 안전한 환경, 뭐 집에서 가족이 쓰러지는 것을 봤다 이런 경우면 일단 바닥이 편편한 곳에 단단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히고 조금 단단한 곳이 없다 그러면 단단한 판 같은 것을 등 쪽으로 깔아주시면 됩니다.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길 한복판에 뭐 예. 도로가나. 찾기에 도로가나 이런 네. 경우에는 좀 환자를 옮겨서. 빼놓고 안전한 곳에서 하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닥이 좀 푹신한 곳에 있다 보면 심폐소생술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네. 이제 평평하고 딱딱한 곳에 네. 눕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가슴 압박을 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슴 압박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일까요? 일단 환자를 이제 단단한 곳에 평편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후에 네. 이제 환자 가슴 옆쪽에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네. 일단은 가슴을 압박하는 위치인데요. 예, 한쪽 손바닥을 가슴 중간에 흉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반으로 나눴을 때 아래 반쪽 지점에 위치를 하도록 놓고요. 네. 그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평행하게 겹쳐서 두 손으로 압박을 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다음을 또 보시면 네. 예, 손의 위치랑 각도를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손바닥을 다 피거나 깍지를 껴서 손가락 끝이 이렇게 가슴과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슴과 닿게 돼서 압박을 하게 되면 주변에는 갈비뼈가 부러질 위험이 더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압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팔꿈치를 펴서 팔이 바닥에 대해 수직을 잃은 상태에서 체중을 이용해서 압박을 시행을 하는데 보통 분당 100에서 120회 약 5cm 깊이로 시행을 하고요. 5cm가 애매하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5cm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힘을 실어서 한다고 하시면 아주 연세가 많고 볼륨이 작은 분들이 아니시면은 힘껏 가슴 압박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네. 가슴 압박을 시행할 때는 충분히 압박을 했다가 이완시킬 때도 충분히 이완을 시켜줘야 혈류가 충분히 채워지기 때문에 이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이완이라 하면 누르고 또 떼고, 그렇죠. 떼는 게 없으면 누르기만 하면 심장에 피가 채워지질 않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여기 부분만 이용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 네. 여기만 이용하고 충분히 이완을 시켜서 피가 들어온 피를 다시 짜주고. 네, 네, 펌프 이런- 역할을 해줘야 그렇죠.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일단 이 가슴 압박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인공호흡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무래도 인공호흡 하는 것에 대해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가슴 압박만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자의 경우에는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기도 유지를 위한 기도 열기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그냥 누워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목젖이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머리 기울기와 턱 들기를 통해서 기도를 열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기도가 열리게 하는 방법을 시행할 때 주의할 것은 네. 한 손으로 머리를 누르고 그다음에 턱 아래쪽에 뼈를 들어서 올려줘야 되고요. 그 네. 아래쪽에 연부 조직을 누르게 되면 잘못해서 더 오히려 기도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예. 인공호흡은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입대입 인공호흡을 시행을 하는데요. 환자의 코를 막은 후에 구조자의 입을 환자 입에 완전히 밀착을 시켜서 네. 약 1초에 걸쳐서 숨을 불어넣는데 이때 눈으로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오지 않는다면은 다시 정확하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머리 기울기, 그다음 턱 들어올리기를 시행한 후에 두 번째 인공호흡을 시행해야 하고요. 네. 지금 설명드린 인공호흡은 가슴 압박과 적절한 비율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30대 2, 다음 화면 보시면 이렇게 30대 2의 비율로 시행을 하시게 되고 만약에 이제 구조자가 2명 이상이라 하면은 약 5주기 한 2분 정도가 되는데요. 5주기마다 가슴 압박을 교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인공호흡하는 게 조금 이제 거리껴지고 거부감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슴 압박만 네. 해도 충분하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0대 2의 비율로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응급처치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이때 그러면 아까 설명을 들었던 자동 제세동기를 이용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단계로 보면은 기본 수생술에 심폐수생술 다음에 자동 제세동기가 단계는 들어가는데요. 네. 사실 자동 제세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률이 분당 시간이 지날수록 분당 7에서 10% 정도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심폐수생술 도중이라도 자동 제세동기가 준비된다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 생존율에 도움이 됩니다. 그냥 빨리 하면 가장 좋은 거겠네요. 네. 그러면. 네. 심폐소생술의 방법 그리고 자동 제세동기에 대한 설명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왔습니다. 화면을 먼저 함께 보시죠. 심폐소생술의 첫 단계는 환자의 의식 확인.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거기 까만 안경 쓰신 분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특정인을 가리켜 119에 신고한다. 이후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가슴 압박을 실시해야 하는데 환자의 가슴 중앙과 팔이 수직이 되도록 깍지 낀 손의 손바닥 아랫부분을 댄 후 양쪽 어깨 힘을 이용해 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 5cm 이상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30회 압박한다. 인공호흡을 할 때는 한 손으로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확보한 후 코를 잡고 숨을 2번 불어넣어준다. 자동의 심장 충격기가 도착해도 패드 부착 전까지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 비율로 멈추지 않고 시행해야 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전원이 들어오면 음성 안내에 따라 상체를 노출시킨 후 각 패드를 양쪽 가슴 부위에 부착한다. 기기가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충전되는데 버튼을 누르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환자와 떨어지도록 주의를 준다. 네,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이런 심정지 같은 경우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런 응급처치들을 알아주면 정말 위급할 때 중요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대로 익혀만 두시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아까 전에 흉부 압박과 그리고 인공호흡 이제 30대 2의 비율로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공호흡은 도저히 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원래 심폐소생술의 이런 가이드라인이 5년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미국 심장학회에서 먼저 이제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제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이제 이어서 우리나라에 맞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네. 원래 2010년 이전까지는 저희가 기도 확보, 인공호흡, 흉부 압박의 순서로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그 목격자 심폐소생술이 저조한 이유들에 대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공호흡을 먼저 시행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2010년 이후로는 이제 가슴 압박, 그다음에 기도 확보, 인공호흡으로 이렇게 순서가 변경이 되었고요. 그마저도 이제 하기 어렵다 하는 분들은 이제 가슴 압박 만 단순히 하여도 수분과는 인공호흡을 같이 병행하는 거와 비슷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인공호흡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경우에는 가슴 압박만이라도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옛날에 이제 드라마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쁜 아가씨가 딱 쓰러지면 남자가 다 가서 구해주고. 인공호흡 해주시고. 네. 인공호흡이 대표적인 이제 심폐소생술인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흉부 압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의식을 이제 확인하고 의식이 없는 것을 이제 본 다음에 흉부 압박을 뭐 시작을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럴 엄두조차 못 내고 이렇게 쓰러지신 분한테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그런 용기를 못 내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좀 우려되는 상황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할까. 네, 내가 또 책임져야 되니까. 맞아요. 네. 네.
갑자기 쓰러진 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실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가까이 갈 수 없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119에 신고라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신고는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환자가 발생한 장소나 상황이나 이제 대략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 장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몇 호선 지하철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몇 번 있고 뭐 에스컬레이터 아래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119가 이제 그 장소를 찾는데 허비되는 네. 시간까지도 저희가 줄일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고만이라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요즘에 스마트폰 이제 스피커폰, 스피커폰이 있기 때문에 네. 스피커폰 작동해놓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네. 그러면 큰 되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 배우고 배우긴 했지만 만약에 막상 이런 상황이 저한테 닥치면 내가 이제 의료진도 아닌데 이걸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그렇죠. 또 여자분들은 또 힘이 약하니까 이게 내가 도움이 될까? 환자분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움이 됩니다. 네. 예. 어떤 도움도 없이 쓰러진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진을 만날 때까지 결국은 이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결국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넘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따라서 그때 이제 전문 심장 소생술을 받게 되더라도 소생 가능성도 낮고 소생이 되더라도 또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이제 다른 심각한 신체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생존 사슬에서 사실 한 단계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의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고 생존 후에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게 됩니다.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것은 전문 의료진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심정지를 목격한 모든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본인이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도움을 될지 혹시 제대로 못해서 환자에게 피해를 줄지 더 손상을 입히는 게 아닐지 걱정되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일반인 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했다가 나중에 법적인 다툼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2008년 7월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선의의 응급의료에 관한 면책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요. 네. 예,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한 그래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 행위자는 민사책임이나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로 규정함으로써 그 일반인 구조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네. 이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이제 주변의 목격자는 두려움을 갖고 있을 그렇죠. 텐데 이런 법조항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나도 또 심폐소생술을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디에서 좀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식으로 하는 곳은 그 대한심폐소생협회 www.kacpr.org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일반인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을 등록해서 교육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을 그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이론 교육과 함께 실습 교육을 직접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말로만 듣는 것보다 직접 실습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응급 상황에 돌아오면 당황하지 않고 또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가족이든 이웃이나 아니면 또 나의 친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지난번에 한번 무슨 교육받을 때 해보니까 이걸 펴고서 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자꾸 굽혀지고 굽히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실제로 하는 거랑 배우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또 연습을 또 하는 거랑 그렇죠. 해본 거랑 안 하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자신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내가 이거를 그래도 할 수 있다, 해봤다. 그렇죠. 이거랑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접해보지 못한 분은 아무리 단순한 행위라고 해도 섣불리 잘 못 나설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네, 오늘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들에 대해서 풀어봤는데요. 심정지는 보통 성인들에서 많이 발생한다고들 알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영아나 소아에서도 역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주로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나요? 보통 이제 영아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생후 1개월까지는 신생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제 1개월 이상부터 이제 만 1세까지. 근데 이제 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이들은 약 10kg 정도까지를 그냥 영아의 기준으로 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는데요. 네. 신생아의 경우에는 태어난 후 바로 발생하는 신생아 가사. 즉 태어난 직후 발생하는 이제 호흡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심정지가 가장 흔하고요. 네. 1세 미만의 영아에서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
호흡 부전, 뭐 기도 폐쇄, 폐혈증 이런 신경학적 이상 등이 심정지의 원인이 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숨을 잘 쉬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성인의 심장이 원인이 되는 심정지라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들은 보면은 진짜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심정지가 발생했다. 그럼 보호자가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좀 어려운데 영화에서는 어쨌든 심정지가 발생을 하면 아이가 의식이 좀 떨어진다거나 호흡이 없거나 네. 이제 자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거나 얼굴이 좀 파래지는 청색증 같은 증상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호흡, 좀 경련 발작 같은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보이는 아이를 보면 이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제 발바닥을 네. 꼭 자극을 하고요, 세게 자극을 하면서 뭐 이제 이름을 부른다거나 아이야 괜찮니?라고 옆에서 크게 불러보고요. 네. 그때 아이가 울거나 반응을 보이면 이제 일단은 심정지 상태가 아닐 거라고 판단하는데 네. 울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바로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아이들에서 영화에서 심폐소생술 할 때는 아까 우리 뭐 5cm 막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안 것 되잖아요. 같죠. 뭐 손바닥만 할 텐데. 그래서 성인과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기본적인 순서는 보통 이제 똑같다고 봅니다. 이제 반응을 확인하고 구조를 요청하고 119에 신고를 하고 호흡을 확인하고 흉부 압박을 하고 기도 열기를 하면서 인공호흡을 시행을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제 혼자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119에 신고를 하기보다는 아이가 이제 심장의 원인이기보다는 질식에 의한 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 5주기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에 119에 전화를 하면 됩니다. 네. 그 심장의 경우, 그 어른의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에는 심장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주로 있기 때문에 자동 제세동기에 빠른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호흡기 질환, 질식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 스마트폰이 보급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조금 변화가 있는데 만약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바로 옆에 전화기가 있다면 구조를 먼저 요청하는 것도 그 요청하는 것을 먼저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체구의 차이로 조금 흉부 압박을 하는 방법이나 심정지의 원인에 따라 인공호흡이 중요성이 좀 더 강조가 되어서 성인과 조금 그게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인에서는 인공호흡을 할 수 없으면 호흡 그 심장 압박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 네. 아이는 그래도 가능하면 그 심장 압박과 인공호흡을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흉부 압박을 하는 방법인데요. 네. 한번 다 화면을 보시면 아무래도 체구가 작다 보니까 자주 쓰는 손가락을 일단 손가락으로 손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젖꼭지 라인 바로 아래 중심에 뭐 검지나 중지 또는 중지나 약지 이렇게 2개의 손가락으로 손가락이 4cm 정도 들어갈 깊이로 이제 직각으로 눌러주게 됩니다. 압박 횟수는 100에서 120회로 똑같고 어른하고 똑같고요. 이때 다른 한 손으로는 혹시 또 다른 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머리를 지지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30회 압박한 후에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인공호흡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뭐 이마를 이렇게 뒤로 젖히고 다른 손으로 턱을 들어 올려서 기도 확보를 한 후에 입안에 혹시 이물질이 있는 경우가 아이는 또 꽤 흔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제거가 가능하고 보이는 경우에는 제거를 해주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또 밀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만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는 얼굴이 작기 때문에 구조자의 입으로 코와 입을 다 막고 호흡을 2차례 정도 시행을 하고요. 이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인공호흡 할 때는 이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하는 게 이제 영아나 어른, 성인 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10kg 이하인 우리 영아의 경우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다음은 이제 소아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아는 어떤 경우에 이 심정지가 발생하나요? 네, 일단 소아는 이제 1세 이상부터 이제 사춘기까지를 의미를 하고요. 네. 사춘기가 넘어가는 그리고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시행을 하면 됩니다. 네. 소아는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제외하고는 심정지 상황에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매우 낮고요. 가장 흔한 원인은 외상으로 봅니다. 교통사고나 뭐 추락, 기타 외상에 의한 경우가 많고요. 이외에도 숨을 잘 못 쉬는 각종 호흡기 질환, 기도 내 뭐 이물질, 폐혈증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생존 사슬에서는 중요한 게 그 프리벤션이라고 하죠. 보호. 그러니까 네. 뭐 외상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하고. 예방하는 뭐 어릴 때 그 차를 탈 경우에는 꼭 어린이 카시트에 앉힌다든지 뭐 안전벨트를 하는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예방도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아에서는 그러면 심정지 증상이 보통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나요? 심정지의 증상은 의식이 없이 숨을 헐떡이거나 뭐 호흡이 없을 수도 있고 일단 또 외상에 의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혹시 이제 뭐 외상 같은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상으로 발생되거나 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부모님
부모님들께서는 철저히 그런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좀 보호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소아 심폐소생술 이제 성인이나 또 유아와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영아와 좀 다르겠죠? 네. 네. 그렇죠. 기본적인 순서라든지 뭐 이제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심폐소생술 시행을 하고 신고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와 비슷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 제세동기를 적용을 할 때 네. 어른들 용을 만약 이제 소아 충격 충격량이 어른량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 용으로 이제 그 충격을 감쇄시킬 수 있는 에너지 양을 감쇄시킬 수 있는 그런 자동 제세 동기가 있습니다. 네. 만약 그게 있다 하면은 이제 아이용으로 이게 전환을 시켜서 시행을 하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자동 제세 동기를 하면은 그때는 어른 거를 써도 무방한 걸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흉부 압박 방식이 일단은 영아랑 어른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이 화면을 보시면 흉골 그 어른과 비슷하죠. 흉골 아래 그 2분의 1 지점 부위를 한 손 또는 두 손의 손끝을 이용하는데 보통 볼륨이 좀 작은 아이는 한 손으로 해서 환자의 그 전체 흉곽 그 전체를 3분의 1 정도 약 한 4에서 5cm 정도를 압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역시 매번 압박을 할 때마다 적절한 깊이가 유지가 돼야 되고 압박을 한 후에는 최대한 다시 이완이 되도록 해야 하고요. 네. 영아랑 마찬가지로 인공호흡이 병행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걸 못 하시겠다 하시면 이제 가슴 압박만이라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깨달았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 강현주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심폐소생술을 미리 익혀두는 건 나와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국민 하나하나가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잘 익힌다면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았던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계기로 아직 익숙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다 잘 연습하셔서 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